안녕하십니까 시네마사의 청취자 여러분. 본 방송 메인 진행을 맡은 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시네마사에는 영화감독 최성철 씨와 청년 시네필 석효림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 꾸려나가는 고품격 영화 팟캐스트입니다. 사연, 댓글, 게스트 신청, 소소하지만 확실한 금품 헌납 등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팟캐스트 시네마사회 제17회 네오 소라 감독의 해피엔드를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군요. 6개월 만이네요. 네, 그 6개월 동안 대통령도 사라지고 그러네요. 나이도 한 살씩 다 먹고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한번 TV 있었어요. 거의 뭐 영화 보는 것 같았죠. 그래요. 그 즈음에 내가 그 서울의 봄 한번 하자고 하려 그랬다가 우리가 멋있다. 다들 바빠가지고 서울의 봄 아니면 그 있잖아 그 긴급 조치 19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어. 근데 그래 우리가 좀 바빴죠. 네, 각자 개개인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또 시기가 좀 저희가 좀 타이밍도 안 맞던 것도 있어서 맞아요. 타이밍도 좀 안 맞고 그냥 한 번 안 맞으니까 이게 좀 맞아요. 솔직히 좀 귀찮았어. 솔직하시네. 약간 솔직히 그냥 좀 그랬어. 네. 방학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죄송하진 네. 않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여전히 회사 생활하고 있고 예. 그 회사 규모가 좀 커져서 그래요? 네, 바쁜 시기 좀 보내고 있고 오늘도 회사 갔다 왔어요. 근데 어, 팟캐스트 하는 날은 꼭 항상 주말에 출근해서 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너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요. 거의 안 가고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회사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고 효림 씨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여전히 학교 생활하고 있고 예. 이제 또 졸업 준비. 아 지금 그럼 4학년인가요 올해? 네네 올해 막학기여가지고 이번 와. 학기를 끝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름에 졸업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기 아 그래요? 진짜 한 발 남은 상황. 그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아직 발을 내딛고 있는데. 아니 근데 효림 씨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반밖에 안 남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 달 반인가요? 그러네. 그쵸. 지금 지금 5월 어. 말이니까 오늘이 마침 5월 18일이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언제 8월에 졸업인가요? 네, 근데 아마 졸업 유예를 하고 그동안 뭔가 자격증이라던가 음. 공부 같은 걸 더 할 것 같아서.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형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 물어봐도 되잖아.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고. 나는 그 굉장히 슬프다고. 두 분 뭐 재밌는 일 없었습니까? 저는 재미난 일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좀 그 뭐 많은 분들이 그랬을 수 있지만 예. 색다른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색다른 이제 거. 색다른 대한민국 됐죠. 그거. 12월 2일이었나요? 3일이었나요? 그 예. 격동적인 그 순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광화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시위 과정을 좀 겪었는데 예. 이게 여러모로 좀 이렇게 좋은 경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예.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었다는 게 조금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솔직히 말하면 좀 정치에는 좀 문외한이었는데 예. 점점 이제 사회나 정치적인 거에 좀 관심도 많이 가지면서 예. 좀 새로운 취미랄까요? 그런 그렇죠. 세계에 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 거 막 유튜브 찾아보고 그러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치인들의 행방. 뭘 오늘은 제일 또- 좋아하시나요? 누구 채널 제일 좋아하시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남천동 아니에요? 아니, 아무튼 효림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뭐 학교 생활하면서 크게 막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제가 예. 얼마 전에 이렇게 전주영화제를 다녀와가지고 아니 영화제를 진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시대필이네. 가짜 시네필이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영화가 좀 신기했던 게 원래 전주 자체가 되게 예. 주제도 넓고 좀 다양한 그렇죠. 영화들을 예. 많이 그래요? 다루긴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정치적인 맥락이라던가 그런 예. 다양성을 위주로 영화를 되게 많이 큐레이션을 한 것 같아서 이게 우리나라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지는 그 영화들 자체도 그쵸.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영화들을 아. 많이 가져오고 또 그랬더라고요. 그 영화제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잖아. 네. 맞아요.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저는 뭐 제가 이제 영화제를 많이 다녔다고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예. 저는 부천국제영화제가 참 재밌었거든요. 부천. 근데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제 정말 어릴 때 한번 갔었는데 들어보니까 또 영화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좋습니다. 그 언제였어요? 5월 딱 그쯤이었어요. 그 어린이날 휴일 있고 며칠 안 됐네요. 일본 정도네. 얼마 안 됐어요.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럼 거기 뭐 얼마 동안 체류하고 계셨습니까? 저
하루 짬내서 갔다가 그 다음엔 2박 3일로 어휴. 총 4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재밌었겠다. 재밌었겠네.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아니요, 혼자 갔어요. 혼자서? 진짜 찐 네. 가짜가 아닙니다. 무서운데? 리얼 시네필러 받고.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럼 좀 그렇군요. 이런 변화가 없었나요? 좀 저는- 재미난 일이나. 저는 뭐 재미난 일은 없었고 그냥 뭐 집에서 뭐 뒹굴뒹굴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네요. 아 참 그리고 이 팟빵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거 다시 들어보려고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갔더니만 다 막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저작권 음원 네. 저작권 관련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좀 전체 그러니까 몇몇 콘텐츠 자체에 이렇게 제한이 걸렸다는 게 참 예. 음원 때문에 걸렸다는 저작권 좀 중요하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청취가 불가능하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죠. 참 이게 안타깝네요. 저희는 수익도 없는데 저희는 아무런 것도 바라지 네. 않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렇게 뭐야 한 20장씩 맨날 배보고 가져오는데 말이야.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팟빵이 일을 잘 못한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다른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팟캐스트들도 지금 다 막혔어요. 아, 그래요? 몇 년 전 에피소드들까지 다 막혀서 근데 그게 막히는 게 또 기준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는 이제 노래가 대놓고 막 노래를 막 부르고 막 이랬는데도 막히지 않았는데 뭐 한 뭐 3초 뭐 5초 이렇게 그래요. 들어간 곳들도 막 다 막아놓더라고. 아니 이거 AI로 검수했을 거 아니야. 직접 다 들어보고 그렇지. 검수해보라고. AI를 좀 질이 안 좋은 걸 쓰나 봐. 무료 버전 쓰는지. 직접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참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두 분 이렇게 재밌게 지내신 것 같지 색다르게. 않네요.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6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습니다. 이완은 없지만은 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프닝은 이쯤 하고 영화 얘기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줄거리 소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화 뭐죠? 오늘 영화는 해피엔드라는 네오소라 감독의 첫 장편극 영화죠. 그렇죠. 네오 소라 감독의 해피엔드. 이 감독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 또래야. 에? 그래요? 나이가 우리 좀 또래 어리구나. 91년생인가 뭐래요. 음. 그래서 뭐 젊은 친구가 젊은 감각으로 만든 영화다. 뭐 이런 평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가보시죠. 자, 때는 바야흐로 근미래. 장소는 일본 도쿄. 도쿄. 아마 뭐 2060년도가 배경인 것 같아요. 근미래는 아니네. 생각보다 좀 과거 미래지 뭐. 뭐 이게 영화 속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아마도 한 2060년도쯤으로 설정이 된 것 같죠. 음. 왜냐면은 이 뒤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CCTV 화면 속에 애들 머리 위로 숫자가 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뭐 2042 어쩌고 이렇게 다 쓰여 있거든. 그 뒤에는 숫자가 달라. 근데 아마도 그게 생년월일인 것 같죠. 내 생각이 그래. 그 애들이 학년이 같으니까 앞에 연도는 다 똑같을 그렇죠. 거 아니야. 네, 맞아. 그 2042년생인 거죠. 그럼 2060년도잖아. 얘들이 고3이니까. 그렇죠. 그 뭐 숫자 갖고 이렇게 장난치기도 좋고. 뭐 그렇지 않은가. 뭐. 근데 또 중간에 이 학교 복도 게시판에 붙어 있는 팜플렛에는 2039 뭐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좀 뭐야? 헷갈려 이게. 이게 설정 오류 아닙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하지만 뭐 이제 정확한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일본.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 고등학교가 이 영화의 배경 설정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래가 어떤 미래냐. 개헌이 이루어진 일본이다. 이렇게 먼저 말해놓고 구체적인 줄거리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줄거리 소개가 존나 길어질 예정입니다. 뭐 어쨌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라는 것이 개헌 이후다. 뭐 짚고 넘어가는 선에서 네. 자 주연은 크게 둘이에요. 유타 맞나? 유타 맞아? 유타와 그리고 코우였나요? 코우. 네. 둘 다 남자애들이죠. 네. 얘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 무리가 있어. 동아리. 일본 고등학교는 뭐 동아리 활동, 뭐 그렇죠. 그걸 부활동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일본은 그 네. 활동이 굉장히 좀 한국과 다르게 네.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뭐 옛날에 일본어로 뭐 알았는데 그 뭐 있어. 그럼. 근데 아무튼 뭐 부동아리 뭐 이런 거. 이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설철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걔들끼리 맨날 붙어 다니는 거야. 이 친구들이 속한 동아리는 뭐죠?
이제 음악을 약간 좀 예. 테크노 음악이랄까요? 네. 그런 음악들을 청취하고 뭐 서로 즐기는 그렇죠. 약간 그런 동아리였죠. 이 정식 명칭은 음악 연구 동아리. 음악 연구 동아리.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음감회 뭐 이런 거야. 늘 밤이나 낮이나 동아리 방에 죽죽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담배 피고 술 처먹고 막 이런 애들이 이 영화 해피엔드의 인물들이다. 요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애들 어떻습니까? 이 대가리 속 아무 생각이 없죠. 그렇죠. 아니, 뭐 학교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얘들이 뭐 다른 애들 괴롭히고 하는 네. 못된 애들은 또 아니지만은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술 처먹고 막 담배 피고 아무 데서나 막 퍼질러 자고 뭐 그런 애들이에요. 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얘들이 한밤중에 이 학교 창문 따고 들어가서 지들 동아리방에서 밤새고 막 놀다가 이 유타랑 코우 둘이 이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기분 좋게 이 끼견을 딱 하고 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글쎄 교장 선생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는 거야. 아주 쌈뽕한 나는 스포츠카가. 근데 차를 몰라가지고 그 차가 뭐예요? 아, 근데 제트라고 그러던데? 그 잘은 모르겠는데 예. 이게 2060년대 차치고는 아 그래? 이게 좀 2010년대 차와 좀 비슷하길래 아 그래? 네, 한번 봤는데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다. 그래, 뭐 2060년도로 감안하면 약간 각그랜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클래식한 차가 그래? 아닐까. 아무튼 그 차를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그 옆에 지게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요거를 이제 건물 위에서 두 사람이 내려다 보는 거죠. 그러고는 야야 저 지게차로 저거 교장차 세워놓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 둘이 이렇게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코우라는 학생이 지게차를 몰아서 교장의 자동차를 수직으로 세워놓는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수직입니다. 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직으로 딱 세워놔요.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세우지? 자동차를? 나는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거의 뭐 생활의 달인이 네, 아닌가. 영화적 허용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일로 학교가 그야말로 뒤집어집니다. 차는 아직 안 뒤집어졌지만 수직으로 세워놓기만 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 경찰이 학교에 찾아오고 전교생이 하나씩 교장실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껄렁껄렁한 거 이렇게 학교에서 다 아니까 교장이 대놓고 말을 하죠. 어차피 니들이 범인이잖아. 자수. 애들도 어. 다 그렇죠. 그렇죠. 막 쟤네가 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자수해라. 뭐 밤마다 뭐 동아리 방에서 막 쿵짝쿵짝 대고 있는데 그렇죠. 자수하고 광명 찾아라. 뭐 이렇게 교장이 협박을 하지만 우리 주인공 쿄우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기분이 나빠 그냥. 왜 씨발 내가 범인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야. 교장이면 다요. 씨발 지가 근데 범인이 맞는데. 맞는데 증거 있냐? 그쵸. 기분은 나쁘잖아. 그래서 개기입니다. 그리고 교장이 쓱 다가와서 뭐라 그래요. 그 추격자 섹스 할아버지 같이 목소리 싹 까서 너 같은 새끼들이 되게 그렇거든. 딱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리 교장이라도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증거도 없는데 씨발 뭐가 주시야.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 근데 교장이. 이 코우라는 아이는 일본인이 아니야. 제일 한국인. 맞아요. 제일 교포 4세대. 얘는 보면 한국어도 할 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일본 사람인데 일본 국적이 아니야.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다 한국인인 것이죠. 귀화를 안 했어 엄마도. 이 엄마도 보면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중간에 한번 슬쩍 나오죠. 네네. 내가 투표권만 있었어도 막 이러잖아요. 뭐 이 코뿐 아니라 이 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 정말 다양하죠. 인종이 뭐. 그렇죠. 서양인도 있고. 그렇죠. 막 뭐 많아. 엄청 많아. 거진 뭐 한 학급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외국인 맞아요. 학생들이죠. 근데 이게 한국도 사실 멀리까지 안 가도 이미 지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게 서울 뭐 아니면 서울 근처에 사니까 체감을 잘 못하지만은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그 먼 미래의 일도 실은 아니고. 자 어쨌거나 이 코우 일당은 이미 찍혔으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네가 범인이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 우리 코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얘는 일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애죠. 귀화를 잘 하려면. 네. 얘 엄마가 얘는 이제 귀화를 시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사고 치면 안 돼. 얘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죠. 대학교도 가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성적 받아오고 그렇죠. 졸업 무난하게 하고 딱 요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평범한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죠. 귀화를 이렇게 하려면 그렇죠. 아마 그 소득을 볼 거예요. 소득이 평균보다 좀 많아야 될 걸? 아 기화 조건이. 그럴 아. 거야.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야. 뭐 대학도 잘 가야 되죠, 당연히. 헌데 집에 돈은 없어요. 그래서 교장이 얘한테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서 협박을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너 똑바로 말 안 하면은 추천서 안 써주는 수가 있다고. 너 대학 가려면 장학금 필요하잖아. 너 교육 급여도 받고 있잖아. 잘 생각해라. 자수하면 봐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코우는 마치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데리다가 반으로 돌아옵니다. 이 코우의 단짝 친구, 이 유타라고 아까 이름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유타 입장에서는 친구가 자꾸 교장한테 개기니까 쥐도 쫄리잖아요. 얘는 코우보다 더 생각이 없는 애야. 그저 그냥 허실실거리는 놈이죠. 매사에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막 저런 게 꼴배기 싫어. 일단 재미가 없잖아. 한편으로는 교장 차 뒤집자는 제안을 먼저 한 게 요 놈이란 말이에요. 유타죠. 유타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애가 꼬셨잖아. 지게차를 운전한 건 코우지만은 먼저 내기 제안을 한 놈이 요 놈, 유타야. 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얘는 내국인이에요. 지는 사고 쳐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은 그렇죠. 코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여 유타는 그냥 이 상황이 유야무야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야. 내심. 그래서 야 뭐 그렇게 꽁해가지고는 진지하고 그러냐. 기분 풀어라. 내가 저거 원상 복구해 놓으면 되지. 그치? 이렇게 코우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찰나에 그만 지진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죠. 불안정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제 내려오죠. 이 세워놨던 게 이게 완전히 뒤로 거꾸로 엎어져 버려. 벌레 뒤집어진 것처럼. 그렇죠. 이 앞으로 뒤집어졌으면 어떻게 좀 잘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 지진 때문에 이제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자동차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반파되죠, 자동차가. 맞아요. 자, 한편 이 배경이 되는 일본이 개헌 이후의 일본이라고 앞에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지진을 핑계 삼아 일본 정부에서 긴급 사태 조항을 발령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영화의 배경 설정이 개헌 이후의 일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계엄령 같은 거예요. 이 긴급 사태 조항이라는 것이. 일본 헌법에는 현행 헌법에는 계엄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말만 좀 바꿔가지고 긴급 사태 조항이라고 해서 헌법에 명기를 하자 이런 얘기야. 이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이 2012년도 이후로 계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뭐 한국에서는 이번에 윤석열이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갖고 나온 것이 뭡니까? 계엄령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막 어거지로 들고 나왔잖아요. 이 긴급 사태 조항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23 쿠데타 이후에 일본에서 바로 이 긴급 사태 조항을 갖고 말들이 또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계엄령 이후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죠. 뭐 작년 한 12월부터. 그렇죠.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줄거리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설정이잖아요. 이게 이 긴급 사태 조항이. 그래서 이 긴급 사태 조항이 포함된 요 개헌안이 왜 나왔는지부터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존나 긴 거예요. 줄거리 소개가. 자, 우선은 크게 보면 현행 일본 헌법 누가 언제 만든 겁니까? 현행 일본 헌법. 패전 이후에 미군 행정관이 초안을 짜가지고 이걸 그대로 번역만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일본의 헌법이 그 이전의 헌법은 뭐야? 이제 메이지 헌법이죠. 이게 전체주의, 군국주의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침략 전쟁의 법률적인 초석이 됐기 때문에 이걸 고친 거라고 패전 직후에. 네. 그래서 일본 극우 보수 세력들 얘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다가 열패감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일본 현행 헌법 전문부터가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 그리고 세계 일원으로서 잃었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특징 지을 만한 구체적인 조문이 뭐예요? 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군비 및 교전권 부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거죠. 헌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글이잖아요. 최고로 강력하고 또한 최고로 아름다운 글.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따라마지 않을 그런 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렇죠. 그런 글이잖아. 평화헌법. 이런 건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자위대 문제가 이제 와서는 걸리는 거야.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잖아. 맞아요. 군대인데 이게 군대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까 9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었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럼 자위대 뭐야 이거? 쓸모가 없는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자위대가 원래는 경찰이었거든. 경찰대, 경비대 요거였어 원래. 우리나라 이 해경급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 시작을 한 거야 자위대 원래.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자꾸 경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걸 바꾸고 싶어. 왜? 앞서 말했던 어떤 기본적인 열패감과 더불어서 일본을 다시 어떻게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돌려놓고 싶은 거야. 교전권을 어느 정도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개헌 초안 9조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한 국제 평화를 성실히 추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며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이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야?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딱 그렇죠. 들어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 네. 뭐야 이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좀 살펴보면 원래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뀌었어. 영구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로 옅어졌죠. 네. 냄새가 나지. 이 법리 해석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쓱 바꾼 거야. 거기다가 뭐래요?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명기를 해놨어. 이게 달라진 거예요. 하지는 않을 건데 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형용 모순 같은 표현이죠. 이게 개헌한 구조였고 그럼 구조의 2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군대에 대한 겁니다. 이게 구조의 2 국방군 1. 일본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 대신을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 2는 뭐 건너뛰고 3. 국방군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무 수행 활동 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조 실행하는 활동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며 이거 잘못 썼네요. 뭐 아무튼 국제적으로 협조 실행하는 활동 그리고 공공 질서 유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일단은 우리가 군대를 만들 거고 국제적으로 협조 실행하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 뭐야? 파병도 할 거다. 이거는 근데 파병은 사실 지금도 가능해요. 그렇죠. 평화안전법제, 뭐 안보법제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헌법 해석 개편을 해서 뭐 어지로 만들어서 통과시켜 놓은 거거든. 근데 그걸 넘어서 이거를 무슨 얘기야 이건? 아예 헌법에다가 넣어버리겠다는 거야. 네. 군대를 보유하겠다. 뭐 어쨌든 이런 걸 갖고 나왔잖아. 그 핑계거리가 뭐였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을 들고 나온 핑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개헌안,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국 헌법 개정 초안. 요게 나온 시기가 언제다? 2012년 4월. 대지진 바로 다음 해죠. 요때 그러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 나왔던 얘기가 바로 개헌,
그 개헌안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영화 해피엔드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으로 작동하고 있는 뭐예요? 긴급 사태 조항. 요게 개헌론자들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이겁니다. 개헌론자들 주장의 근거 아까도 계속 나왔잖아. 안전, 국민의 안전, 뭐 안전 뭐 이런 논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바로 다음 해죠. 일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이 3월 10일 날에 2013년 3월 10일 날에 센다이시의 이 자당 행사 강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대지진 때 통감했지만 국민의 생명, 재산이나 국가 그 자체가 위급한 존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시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까 전에 계엄령 없다 그랬었죠. 일본 현행 헌법에는. 그렇죠. 이 규정이 없는 까닭은 헌법이 생겼을 때 언제? 패전 직후에 우리가 독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 헌법 우리가 안 만들었다. 하여 독립한 이상 독립에 필요한 조항이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주장의 지렛대가 바로 뭐다?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재난 그리고 긴급 사태 조항이 당시 자민당계 계열론자들의 논리적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진을 그러니까 핑계 삼아서 그렇죠. 긴급 사태 조항과 앞서 언급한 국방군 보유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 개헌안 세부를 뜯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아. 완전히 국가 총동원을 위한 초석 같은 거야 이게. 전체주의,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첫발, 첫걸음 뭐 이런 거야. 존나 무섭습니다. 읽어보면. 아무튼 그럼 이 긴급 사태 조항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2012년도 개헌안 9장 긴급 사태 98조 긴급 사태의 선언 1.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 질서 혼란, 지진 등에 의한 여기 지진 나오잖아요 영화에.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및 그 밖의 법률로 정한 긴급 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회의를 거쳐 긴급 사태의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 2. 긴급 사태 선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이 있으니까 사후에도 할 수 있다. 사후에도 할 수 있고. 사후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승인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긴급 사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질러놓고 이제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99조 긴급 사태 선언의 효과 1. 긴급 사태 선언이 발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것 외에 내각 총리 대신은 재정산 필요한 지출과 그 밖의 처분을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아우씨 6개월 만에 하니까 혀가 자꾸 꼬이네요. 아니 어려운 단어가 많네. 이 밖에도 뭐 국회의원 임기 연장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각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거죠. 하여 이 긴급 사태 조항이라는 것은 긴급 사태랑은 달라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도 아베가 이 긴급 사태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 아베가 뭐라 그랬어요? 긴급 시기에 대응하려면은 긴급 사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금의 긴급 사태 선언이라는 것은 그냥 권고 같은 거거든, 지금은. 그런데 이 긴급 사태 조항이라는 것은 성격이 아주 다르죠. 방금 전에 얘기 쭉 했듯이. 네. 이때에도 뭘 핑계로 들었던 거예요? 안전, 국민의 안전 요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 속에서는 이거를 그냥 발동시켜버리잖아요. 긴급 사태 조항을. 딱 지진이 나니까. 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긴급 사태 조항이라고. 네. 그건 뭐야? 이미 개헌이 되었다는 거죠. 긴급 사태 선언이 아니야. 긴급 사태 조항 발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Make Japan Great Again 뭐 이런 극우 파시스트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또 그건 경찰이 봐주고 긴급 사태 조항 발동이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막 잡아가고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강제로 그냥 곤병으로 막 때려잡고 최루탄 쏘고 그러면서 우리 일본 국민
내국인 바깥 이민자들을 혐오하는 사회 분위기가 심해지고 뭐 그래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주인공들 유타랑 코우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교장이 앞선 총리의 결단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핑계 삼아서 뭘 합니까? AI 시스템을 도입. 그렇죠. 학교 곳곳에다가 CCTV를 설치해요. 이 CCTV가 전체주의 사회, 감시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뭐 조금만 움직여도 벌점이고 학교에서 둘이 손만 잡고 있어도 뭐 빨간 불이 뜨면서 너 감점, 너도 감점 이런 폐쇄적인 통제 권력, 감시하는 공권력이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이 CCTV의 설치 이후부터 유타 코우의 이 본격적으로 이 유타 코우가 이 대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왜냐하면 유타와는 달리 코우는 이민자잖아요. 직접적인 혐오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얘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게 이 체감을 못하고 살았는데 가까이로는 이 교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라고 규정하는 이 자동차 사건이나 그에 따른 교내 CCTV 설치를 통해서 또 멀리로는 이 총리의 긴급 사태 조항 발령을 통해서 비로소 체감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일본인이 아니구나. 이 나라가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나를 울타리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사실은 언제나 그랬었는데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자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이로구나. 마치 이 백조들 사이에 이 흑조가 껴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라? 내가 백조가 아니었네. 나 흑조였네. 깨닫고 말았다는 무슨 뭐 우화처럼 네. 코우의 자각이라는 것이 딱 그런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거기 가해지는 폭력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 이 도움을 주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 이름이 뭐였죠? 이름을 후미. 그렇죠. 네. 같은 반에 이 후미? 후미라는 여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애초부터가 아주 당차고 똑부러지고 그야말로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이 매사에 화나 있는 뭐 그런 인물이에요. 좀 오글거리긴 한데 연기 연출이 막 뭐 갑자기 책상을 막 박차고 일어나서 경찰은 엘리트들의 뭐 개일 뿐이야 뭐 요런 류의 연기 연출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형적인 일본 학원물식 연출. 그래서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은 뭐 앞서서 제가 길게 언급했었던 이 시대 배경 자체가 개헌 이후를 다루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런 오글거리는 연출도 뭐 납득되는 면이 있지요. 전체주의 국가, 군국주의 국가로 향하는 과정의 한가운데 이 이야기가 자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튼 간에 이 코우는 이 후미라는 여자애랑 같이 다니면서 평소에는 뭐 읽지도 않던 책을 막 빌려가지고는 읽고 다니고 무슨 지하 조직 비스무리한 이 사회운동 모임에도 껴가지고 시위도 나가는 등 점점 이 사회 참여적인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 왜 옛날에 이 대학 신입생들한테 선배들이 뭐 의식하자고 판다고 막 이렇게 했던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우라는 주인공은 한편 요 유타 이놈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이고 시위 뭐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은 앞서 언급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사실은 이 얘의 상태라는 것이 일종의 정치 참여 포기 상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진 않아. 그런데 생각하기 싫은 거죠. 어차피 일본 망했고 내가 시위한다고 뭐 나아질 게 있다고 시위로 세상이 바뀌니?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듣고 살겠다. 뭐 이런 친구예요. 유타는.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런 적극적인 냉소의 태도를 가진 인물이 유타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진지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저 고생들을 하나. 막 일부러 더 자기는 이 세상 돌아가는 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위약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코우 입장에서는 쥐는 당장 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점점 이 사회 분위기도 자기를 혐오하는 방향으로 화하고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라는 놈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같이 음악이나 듣고 춤이나 춥시다. 뭐 요런 태도로 일관하니까는 화가 나고 또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이 새끼는 대가리 든 게 없나 진짜.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서니 일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둘 사이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 영화의 중반부 내내 이어집니다. 자,
아까 전에 긴급 사태 조항이 발령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은 자민당의 개헌안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 마침내 이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무려 자위대원이 고등학교 교실에 찾아와서 특별 강의를 하기에 이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 개헌이 결국에는 군국주의로 향하는 첫 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골자가 뭐였어요? 군대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장면이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뭐 생각 없이 보면 왜 갑자기 학교에 군인이. 자 군인이 들어오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배경 자체가 개헌 이후의 일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앞서 말한 열성적인 여자의 이 후미를 중심으로 학내 외국인 학생들끼리 뭉쳐가지고는 교장실로 쳐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당장 자기들 피부에 와닿는 통제, 감시기계, 나아가서는 전체주의 국가를 상징하는 바로 그 물건. 우리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내려다보고 상벌을 부과하는 저 무시무시한 뭐예요? CCTV. 그렇죠. CCTV를 철폐하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이 주인공 코우도 처음에는 이 용기가 없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밤늦게서야 나도 거기 있어야 되겠다. 힘을 보태야겠다. 결심하고는 학교를 찾아가서 농성에 참여합니다. 이 꼬박 하루간 교장실 이 점거 농성이죠. 이걸 이어간 끝에 다음날 아침에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비열한 교장 센세는 금방 이 자기 말을 바꿔서 고작해야 뭐 하루 이틀 뒤에 이 친구들의 졸업식 리허설 날 강단에 딱 올라서 연설하는 도중에 CCTV 감시 철폐에 조건을 붙여서 발표해버립니다. 지 맘대로 그 조건부 철폐야.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학생 안전 어쩌고 막 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CCTV를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자기가 드러났지만은 결국에는 이 교장이라는 놈이 뭐에 삔또가 상해서 그 지랄을 했던 거야. 자기 차가 이제 수직으로 서 있던 거에 삔또가. 그렇죠. 지 자동차 반파된 거에 기분이 상했던 거죠. 그리하여 이거 내 차 망가뜨린 놈 자수하면 그때 CCTV 회수 조치하겠다. 요래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씨발 협상과 다르지 않느냐? 이래 따지는 학생들과 다른 한편 저런 반동 분자들이 공공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CCTV 계속 놔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몽령입니다. 주장하는 내국인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제일 쫄린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코우죠, 코우. 그렇죠. 코우가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저거 내가 했는데. 나 때문에 지금 이 판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교장 자동차 세워둔 거 나한테. 후미랑 이렇게 함께하면서 자기 안에 자라난 이 정의로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같이 싸운 동지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자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수를 하면 대학도 못 갈 거고 심한 경우에는 전과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귀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이때 난장판이 된 강당에서 이게 막 싸움이 났으니까 서로 어째야 되나 이렇게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코우를 앞질러서 그동안 코우와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하던 유타가 제멋대로 강당에 올라가서는 마이크를 딱 잡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랬다. 내가 했소. 나 혼자 버린 이유.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죠. 민나스미마센 이렇게 코우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는 학교를 훌훌 떠나버립니다. 이 가짜 고백으로 유타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퇴학을 당했죠. 그렇죠. 퇴학 처분을 받고 학교는 다시 CCTV 설치 이전으로 돌아오고 유타를 제외한 아이들은 무탈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오 소라 감독의 해피엔드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구비구비 길게 이용. 그래요. 뭐 중간에 이제 개헌 얘기하느라고 좀 길어졌네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설정인데 이거 언급하는 리뷰가 없더라고요. 다들 뭐 막 이 영화가 너무 낭만적이고 막 청춘이 어쩌고 뭐 분위기가 아름다고 어쩌나 뭐 존나 한심한 얘기들만 많길래 좀 길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뒤에 할 얘기가 없어요. 앞에 핵심만 요약해서 두 분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할 거 다 했어. 니들이 잘해야 돼. 자,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이 영화 해피엔드의 줄거리를 열심히 한번 설명해봤는데 이따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더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 우리 성철 감독님 네. 이 영화가 대체 어떤 영화인지 기본적인 소개를 들어보는 시간 청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영화 해피엔드는 24년 9월 2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개봉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제 일본의 네오소라 감독의 첫 장편극 영화입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부국제에서 첫 상영을 했고요. 아 그래요? 효림님이 거기 이제 있으셨었죠. 아 그러면 못 효림 씨는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너무 가비지. 사람들이 많았다고. 네. 아 그래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극장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찾아가셔서 볼 수는 있다만 지금 거의 내려가기 일보 직전인 상태예요. 아 그래? 네, 이거 거의- 되게 잘 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뭐 좌석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 걸려 있는 영화가 많지 않고 보니까 극장마다 오전이나 오후에 하나씩 걸려 있거나 아, 독립 영화나 그래. 내술 영화가 많은 뭐 광화문 이쪽엔 좀 음. 길게 오. 걸려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내려갈 판이다. 맞습니다. 보실 거면 서둘러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야당이 잘 되나? 또 영화를 연출하신 이 네오소라 감독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세계적인 음악가인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하.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예술적인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철학과 영화를 동시에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오호. 그 이후에는 뮤직비디오나 단편 영화를 내내 만들어 오시다가 23년에 아버지의 마지막 콘서트를 담은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다큐를 연출해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영화가 존나 재미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자, 아버지의 생애를 좀 담았다고 해서 좀 알려졌는데 아무튼 이 영화로 무려 베네치아 국제영화제를 갔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24년에 첫 장편 극영화 이번에 저희가 다룰 해피엔드라는 영화로 세상에 좀 이름을 알렸고요. 아하 그러면 이제 이 장편 극영화로는 이게 데뷔작이네요. 네, 데뷔작입니다. 대단하네요. 이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미래 도쿄를 배경으로 고등학생들의 뭐 우정, 사회적 억압, 차별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영화제에 공식 초청하게 되었고 요 해피엔드는 7년 동안 시나리오 개발을 했대요. 7년? 네, 무려 7년 동안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또 7주간의 리허설 그리고 촬영 거쳐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7년까지 갈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이 주요 배우 4명이 비전문 배우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배우가 아니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 지도에 애를 먹으니까 예.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 알죠. 네, 드라이브 마이카 드라이브 마이카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인 마이카는 약간 드라이브 마이카 그리고 해피아워 연출하신 그 감독님을 통해서 배우들이 감정을 배제한 채 대사를 잇는 차가운 리허설 방식을 좀 택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연기를 천천히 이끌어냈다고 하고 또 일례로 네오소라 감독이 대학 시절에 좀 친구와의 관계가 좀 멀어진 사건이 있었나 봐요. 예. 그게 이제 영화의 킥오프 지점이었고 천천히 이제 영화를 기획해서 7년이나 걸리셨고 또 이제 그렇구나.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소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사건 사고들로 인해 친구와 좀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지점이 있어서 친구들과 이별하게 되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아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유나버지 막 이러고 다니면 그렇죠. 족 같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제작 과정과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우러져서 해피엔드는 뭐 혼란, 성장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영화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준비해 오신 영화 소개. 이 영화 감독의 입으로 듣는 남의 영화 소개 즐겁게 잘 들었고요. 그럼 그대로 이어서 성철 씨, 효림 씨 두 분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이 해피엔드를 보고 난 소감, 일감까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효림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우선 해피엔드가 비유랑 상징이 되게 눈에 띄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특히 영화 전반에 되게 중요한 소재로 깔려 있는 지진이 유타, 코, 후미 그리고 아타, 민, 톰까지 이 아이들과 좀 상응한다고 봤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원래 원제가 지진으로 할래다가 맞아요. 바꾼 거라며요? 네. 아 진짜요? 네. 원래 어스케이크로. 그럴 때 잘 바꿨네. 좀 별로 해피엔드도 딱히 보고 싶은 느낌은 아닌데 더 보기 싫어졌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균열을 일으킨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미세한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끝내는 한 세계가 뒤틀릴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지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아하. 되게 강렬했던 그 오프닝 불법 테크노 클럽 씬, 그 장면에서 사용됐던 음악을 포함해서 영화의 사운드 트랙 대부분이 테크노 음악들로 구성이 맞아요.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뭔가 사회적 틀, 억압 이런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되게 상징적으로 잘 드러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테크노. 네. 나 테크노
테크노 하면 요새 테크노 킹밖에 생각이 안 나. 테크노 킹. 아무튼간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뭐 각기 다른 신념 속에서 갈등을 겪는 이런 청춘들의 스토리가 사실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에 시청각적 강렬함도 더해지고 거기다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아서 해피엔드는 큰 여운도 남기고 또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유하도록 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우리가 단톡방에서 처음 하자고 제안해 주신 분이 효림 씨. 효림 씨잖아요. 그렇죠. 나는 처음에 그 전도연 나오는 해피엔드인 줄 알고. 아니 그 나도 아, 근데 알고 보니 저도 이 영화를 듣긴 그래서 했었거든요. 나는 영화관 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어. 그 극장 개봉작인데 일본 영화네. 그 99년도 영화 아니에요? 옛날 그걸 영화였던 거. 그건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도 한번 일감을 얘기해 보면 좋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도쿄라는 좀 예. 이상한 설정이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저희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은유적으로 그려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그렇죠. 뭐 비슷한 면이 있죠. 저 뭐야 윤아버지 하는 놈들이 저 건대 가가지고 그랬다며 얼마 전에 뭘 했죠? 중국인 다 나가라고. 아, 중국인 본토로 돌아가라. 별. 아무튼 특히나 좀 이 영화의 인상 깊었던 점은 뭐 다들 손꼽으실 것 같은데 요게 어떤 시스템, 감시 시스템 때문에 예. 요게 어떤 뭐 정체성, 권력 요런 문제를 저는 청소년 이야기 안에서 풀었다는 건 좀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일본의 청춘 영화 생각해 보면 뭐 감시, 권력, 차별 뭐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주요 키워드가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어떤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본격적으로 탐구했던 경우가 드문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터만 보면 여기 포스터가 정말 잘 빠졌더라고요. 좀 감성 있게 잘 나왔길래 이게 또 어떤 청춘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데 일반적인 청춘 영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영화는 좀 이제 나는 사회로부터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는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봤어요. 아하.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단순히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그 학교 이상한 시스템에 항상 분류되고 추적되는 존재라고 좀 봤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분류된 그렇죠. 존재들이다. 이미 분류가 다 되어 있는 존재들. 멋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어떤 그 혼란이 뭐 성장통이 전혀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그런 네. 규정 때문에 오는 불안함인데 또 이런 아하. 점들도 굉장히 재밌었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독립예술영화 특유의 그 연기 스타일이 있어요. 약간 절제된 듯한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폭발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녹아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얘네들이 연기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 예. 게 이제 한국 일례로 이제 배우 송강 씨.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력은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진 않거든요. 예. 근데 송강이 연기를 잘해 보였던 특정 영화나 드라마들은 송강이 대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강 씨는 좀 이렇게 과묵했을 때 좀 특유의 연기가 살지 어떤 대사를 강렬하게 치면서 이렇게 좀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입을 닫고 있어라. 그건 그런 아닌데 말이네요. 좋아한다. 빨리 전역하셔라. 대사하지 마. 이런 거네요. 아무튼 형 말씀대로 이렇게 저 비전문 배우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을 좀 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절제된 그렇죠. 스타일이 좀 잘 살았어요. 나름 똑똑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사실 감독의 역량이죠. 그렇죠. 연출 역량이죠. 네. 그래서 또 하마구치 류스케 아까 드라이브 예. 인 빼고 마이카에서 드라이브 마이크. 이제 대사를 감정 없이 반복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속에서 좀 특유의 그런 어색함 또 아까 말한 송강의 약간 무게감처럼 예. 그런 점들을 잘 살았고 또 약간 그런 연기들이 좀 과잉 없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공허한 듯한 뭔가가 좀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무력감들 영화가 표현하는 그런 무력감들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여운을 좀 깊게 줬던 것 같고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들 뒤에서 한번 꼽으실 것 같고 저도 꼽을 건데 이 영화 제목이 해피엔드라는 점이 좀 재밌었어요. 이게 해피엔드라는 건 해피엔딩. 그러니까 좀 다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행복한 결말을 뜻하는 건 전혀 아니었고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그런 뭐 흐름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무너진 후에야 이제 뭐 어떤 관계가 깨지고 나서 비로소 어떤 끝을 맺었구나라는 지점에 있어서 해피엔딩인 것 같아서 예. 이런 지점도 좀 재미있었고요. 이제 그렇군요. 일감을 표현해서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게 단순히 청춘 영화는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떤 뭐 감정, 사회적 구조, 사람들의 마음, 어떤 사회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 이야기였고 또 이 영화가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쁜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또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제를 좀 이렇게 던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보여준 작품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작품이 뭐 단순한 데뷔작이라기보다는 예. 나 앞으로 이런 영화 만들 거야 하는 약간 네오소라의 선언문 같은 영화가 아니었나 좀 그렇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철 씨는 또 감독이잖아요. 저는 감독까지는 아니고 감독 지망생이죠. 장편 데뷔작 요 정도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야당을. 그분 되게 오래되신 분이야. 30만 원 아저씨라고. 아, 그래요? 그래 그분이 그분이야. 30만 원. 30만 원 받아요. 나 이 아저씨야.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튼 뭐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처음 느꼈던 것 일감이 무엇이냐면 이게 좀 영화가 이질적인 것들을 봉합해놨다. 그 봉합이 참 이질적이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질적인 걸 봉합해서 이질적이다. 그렇죠. 그러네. 뭐 아무튼간에 우선은 이 시간 배경이랑 이야기의 성격이 이질적인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간은 미래인데 이야기 자체는 마치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후에 어른이 된 누군가가 그 시절을 회고하는 듯하다.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후일담 문학 같다. 특히 학생 운동을 다룬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죠. 나의 그렇죠. 지난 추억. 그렇죠. 그런 거 어릴 적 많잖아. 특히 학생 운동을 다룬 이야기들 가운데 지금의 나는 이제 어른이 돼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한 탓에 사회 변혁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달랐다. 이런 식으로 이 과거를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한편으로는 되게 아련한 시선으로 약간 우수에 젖어서 지나간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이 해피엔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시간 배경이 현재 이제 영화 개봉한 시점,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이 속한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점이 나름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제목도 마찬가지죠. 이질적인 것의 봉합. 이 영화 속 인물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뭐 킥오프는 아직 대학 가고 이제 해야죠. 그렇죠. 고등학교 막 졸업한 거잖아. 거기다가 실제로는 해피엔드라고 하기도 어렵죠. 이게 새드엔드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마치 한 시절에 빛나는 어떤 순간을 일시 정지하듯이 연출을 함으로써 거기서 엔드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엔드고 그 엔드는 해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시 정지하는 연출 이후에도 프레임이 돌아가죠.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딱 멈추고 바로 엔딩 클레딧 올라가고 이러지 않아. 이게 뭡니까? 실제로는 엔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얘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 남은 삶이 덜 길다. 이게 실제로 엔딩에서도 한번 멈췄다가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다시 열리잖아요. 근데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출은 이래 한번 끊고 가면서 제목도 해피엔드야. 이건 뭐예요? 이질적인 것들을 섞어 놓은 거죠. 뭐 앞서서 이 줄거리 소개하면서 얘기를 좀 길게 했었던 이 개헌 이것도 사실은 되게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전체주의 국가, 군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바로 이 일본국 헌법 개정 초안이고 이 영화 속 세계는 심지어 그게 통과된 이후 일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 분위기는 딱딱하고 무섭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일본 학원물이 가지는 어떤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뭐 귀엽고 뭐 존나 오글거리고 뭐 그런 정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간다고. 이것도 역시 이질적인 것들을 한데 묶어 놓은 거죠. 그게 잘 됐는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나의 일감은 이러하다. 뭐 영화 안에 이질적인 것들이 봉합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죠? 아니 그 재미적인 면에서는 좀 어땠어요? 흥미로우셨나요? 뭐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솔직히 뭐 이런 거를 추천하고 이런 걸 하자 그래. 나 이런 거 잘 못 봐. 올거려서 약간 이랬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2번 봤거든요. 한 번 더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이 음. 굉장히 좋은 영화다. 이거 한번 다룰 만한 영화고. 뭐 그랬으면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좀 한 30분 갸우뚱했어. 30분 자가지고 나는 아, 그럼 어차피 다시 봐야 했어. 뭐 근데 괜찮은 영화 같아요. 그 두 분도 이렇게 재밌게 보신 것 같고. 네. 근데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뭔가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이질감이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 뭔가 좀 그 어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혀를 표현이 맞을지 낼름거리고 모르겠는데 그래. 그 퍼시픽 림 같은 영화들 보면은 아, 제작비가 없고 표현하기 힘드니까 어. 로봇들의 싸움 씬을 어. 정말 어두운 공간에서 싸우게 만들어요. 아 그렇죠. 원래 CG를 이렇게 좀 티가 많이 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숨긴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영화도 약간 예. 그런 티가 좀 많이 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근미래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막 휘황찬란한 어떤 AI가 나오고 그런 모습보다는 아, 우리가 독립영화 예술영화로서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좀 이렇게 어. 공간만 딱 정해놓고 학교, 아, 클럽 딱 이렇게 공간의 제약을 두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이렇게 뭐랄까 티나는 어. 좀 연출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 독립영화고 예술영화니까 돈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한다만 아하. 뭔가 저의 몰입을 깨는 몇몇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완전히 감독의 입장에서 영화를 본 거네요. 저 새끼들 돈 없어가지고 저러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초반에 오프닝 시퀀스 보면은 예. 저희가 굉장히 어두운 어떤 불법 클럽 같은 데 앞에서 다 줄을 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거 봤을 때 이게 미래라고 생각되지 않고 미래의 어떤 할렘가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아 저는 영등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와 이게 미래야 이 설정 참 이렇게 일단 우리 좀 어설프게 시작은 할 거야 좀 이해해줘 약간 이런 느낌처럼 받아들여져가지고 예. 좀 이질감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미래를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 자체는 막 맞아요, 뭐, 맞아요. 예를 들면 뭐 허라든지 뭐 이런 완전 SF 맞아요. 영화들이 그 정통 SF 영화들이 다룰 만한 그건 사실 과학 기술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골자로 한 내용 자체가. 근데 그런 영화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묘합니다. 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미래 도쿄라는 걸 보셨을 때 약간 사이버틱한 걸 기대하셨다면 저는 맞아요. 그거는 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아무리 봐도 영등포역인데 저기 이렇게 그 고가 다리가 막 이렇게 있고 뭐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일감을 한 번씩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화 해피엔드의 주제가 대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성철 씨, 효림 씨 두 분께서는 이 영화 주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성철이부터 할까?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뭐 무엇보다도 이 감정의 균열에 좀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감정의 어스케이크. 네, 그렇죠. 이 그렇죠. 감독이 이 영화에서 감시, 뭐 억압, 규율이라는 구조적인 장치에서 이야기를 배경을 두고 있지만 그건 사실 일종의 조건이거든요. 예. 요 지진이 아까 효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곳곳에 등장을 하듯이 그 모든 설정은 그냥 그 감동의 진동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설정일 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해피엔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조건에서 또 피어나고 또 부서지는 관계들 어떤 우정에 대한 그런 감정의 균열을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근데 그 속에서 뭐 정치적인 뭐 개헌 아까 말씀하신 아, 것처럼 그렇죠. 요거는 이런 지점들도 있었지만 뭔가 감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감정에 네,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인 있다. 생각을 했고 또 이 감정들이 분명한 언어나 행동으로 쉽게 설명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연기 자체가 절제돼 있기 때문에 침묵이 예. 더 많아요.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아하. 그럼 혹시 그 중간에 계속 유타가 젖꼭지를 꼬집는 것은 무슨 아, 감정입니까?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때나 보이는 그래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불안하셨던 적 있나요? 제 주로 쓰는 스킬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 쿠데타 이후에 한번 불안하셨나요? 그만. 카메라는 또 이런 감정 침묵 표현을 좀 효율적으로 좀 택하는 게 대사 예. 대신에 인물 시선 따라가고 예. 어떤 큰 동작 대신에 정적인 동작을 좀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적인 동작. 예를 들면 뭐 인물이 고개를 아주 살짝 돌린다거나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쿠가 이제 점점 다리를 떨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디테일들 또 카메라가 워킹이 점점 인물을 따라 움직이는 게 많아진다는 등 또 막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예. 무거운 스피커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혼자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타가. 아 그렇죠. 이렇게 같이 끌고 가다가 네.
그 코우가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긴급 사태 조항이 발령된 이후기 때문에 그 경찰한테 이제 불신 검문처럼 비슷하게 맞아요, 당하는 맞아요. 거죠. 이게 막 소리를 스피커를 맞아요. 틀고 들어갔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유타는 내국인이기 때문에 뭐 끌려갈 필요가 없지만은 코우를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함께 짊어졌던 그 스피커 짐을 이제 유타 혼자서 이렇게 맞아요. 끌고 가는 장면이 좀 오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디테일들, 이런 작고 사소한 몸집이나 뭐 소리 같은 것들이 좀 말이나 대사보다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표현 같아서 좀 괜찮았고, 예. 또 이 감정이란 게 꼭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그런 조심스러움 속에서 더 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해피엔드는 그런 감정들을 좀 섬세하게 좀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 대신 공간이나 뭐 행동, 침묵, 그런 순간적인 것들에 좀 감정 표현이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좀 잘 표현을 했다. 좀 길어졌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지점들이 감독이 그리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는 감정에 대한 확고한 시선이라고 표현을 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에 대한 확고한 시선. 확고한 시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확고한 시선. 네. 뭐 감정이란 정해진 언어나 규칙이나 그런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매거진을 읽고 저도 공감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좋습니다. 또 그런 감정의 표현을 좀 효과적으로 했다면 예. 영화 제목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초점을 맞춰 봤어요. 제목. 영화 제목과는 다르게 자유를 찾은 학생들, 뭐 혼란스러움이 좀 바로잡혀진 일본 사회, 평화, 이런 뚜렷한 결말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설프고 답도 없는 교장실에서 그런 시위를 한 외국인 학생들이 거둔 그런 작은 성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작은 네.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럼에도 저는 이 제목이 참 좋았던 게, 여기 있던 친구들이 다 함께 5명에서 뭉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새드 엔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각각 갈 길을 갖고 각자 꿈이나 뭐 각자 위치에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간 거고, 또 그런 10대의 끝자락, 졸업 직전에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깨달음. 이게 또 청춘 영화의 어떤 지점들이 담겨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청춘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게 이 감동의 요동인데, 예. 그런 것들도 일부 담겨져 있어서 참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감정을 숨겨놓은 영화처럼 영화의 진정한 의미도 제목 안에 잘 숨겨놓은 것 같아서 그런 감독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예. 이 영화는 주제적으로 어떤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지만 인물들 간의 감정의 변화, 또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색깔이 아주 잘 드러난 데뷔작이다. 네, 맞아요. 좀 길어졌지만 좋네요. 감정 표현에 있어서 확고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철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6개월 동안 영화 찍고 싶으셨나 봐요. 되게 다른 날들이랑은 조금 더 다르게 그 우리가 전에 녹음했던 회차들과는 또 다르게 주제를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그 연출과 관련해서 많이 짚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저희 둘이는 쉽게 캐치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좀 근데 이 영화를 놀랍습니다. 보고 나니까 드라이브 마이 카를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어제 살짝 봤거든. 네, 그래서 보고 싶었어. 너무 길어가지고 맞아요. 2시간 많이 훌쩍 넘는 영화인데. 나 앞에 한 30분만 봤는데 너무 지루해. 나는 그리고 사실 드라이브 마이카가 별로였거든. 근데 사실 저는 그 예전에도 앞에 30분만 봤기 때문에 앞에 30분이 별로야. 나는 그게 너무 뭐 물론 후반부에 이렇게 맞아요, 뭐 맞아요. 회수가 되겠지만 막 그 자다 말고 깨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대사하고 좀 너무 오글거리는 나는 그런 걸 못 보겠어 잘. 근데 일본 영화가 대체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감정 변화가 좀 적고, 감정 표현이 좀 적고 아, 말이 많지도 않고. 저는 감정 폭발하는 영화는 그거였어요. 괴물. 괴물에서 인물 표현이 좀 그나마 좀 직접적으로 그렇지. 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무튼 맞아. 저의 이제 주제적인 거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효림 씨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앞서서 성철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그 뭔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의 관계의 균열 이런 걸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전 그 주제를 바탕으로 뭔가 나름의 느꼈던 주제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목란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코우가 자기의 신분이랑 관련해서 그 자기가 처한 상황 같은 거를 자각하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계기로 좀 변화하고 사회에도 눈을 뜨고 그런 계기가 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유타도 코우랑 네.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하. 걔가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네.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 친구도 사회에 좀 눈을 뜨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지점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둘이 이제 그 스피커를 끌고 갈 때 아. 코우가 붙잡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유타가 이제 직접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네. 그 상황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때를 기점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사실 유타가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없었잖아요. 그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는 뭐지 싶기는 했는데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그냥 유타는 저런 사람이구나를 네. 납득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아하. 강당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예. 사실 코우는 자기가 잃을 것도 많으니까 그 범인이라고 자수를 못하고 좀 망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유타는 딱 나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유타한테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예. 걔가 그렇게 나선 이유도 그냥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되게 낭만적인 이유가 아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사회에서는 유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코우랑 유타의 관계가 서로 자극도 주고 뭔가 보호도 해주고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세상에는 코우 같은 사람도 그리고 후미 같은 사람도 유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 느꼈던 뭔가 나름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네요. 저는 사실 유타가 정말 예. 사고뭉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오히려 사실 반대로 보긴 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렇게 그 짚어주신 장면, 그 인물의 이제 정서라든지 인물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대가리 속 상태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대가리 속 상태. 대가리 속 상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장면 연출은 그 되게 재밌게 돼 있습니다. 섬세하게.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스피커를 가지고 둘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잡혀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스피커를 유타가 틀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코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코우는 사실 딴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도 그렇죠. 없고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도식적으로 말해보자면 유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코우가 끌려갔던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바로 이제 조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 그 클라이막스 장면 이 강당에 유타가 올라가가지고 강단에 이렇게 딱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했소 이 얘기는 사실 상황이 반대로 된 거죠. 코우가 잘못한 것 가지고 지금 유타가 퇴학을 당한 거란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면이 반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뭐 각성을 나름 하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스피커를 끌고 가는 그 장면의 마지막. 결국에는 이게 철거될 것이고 그 뭐 재건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놨잖아요. 원래 그 클럽 자체가 아까 효림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불법 클럽이다. 여기는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이제 앰프를 가져다가 쉽게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사장 같은 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유타가 직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 다 갔구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아니 근데 생각을 유타 했어요. 이놈 새끼는 사실상 이 판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거 세우자고 한 것도 유타고 망설이고 있던 것도 가위가위보로 갑자기 냅다 그렇죠. 질러버린 것도 걔고. 그렇죠. 뭐 한밤중에 스피커 틀어놓고 그렇죠.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뭔가- 집에 돈이 많아서 그래요. 걔네 집에서 다잖아, 막 5명 이상. 집에 돈이 많으니까. 그런 아니 근데 내가 그 무슨 글을 봤는데 유타였나 코우였나 동생이 죽었다고 하던데 그게 영화에 나오나요?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유타의 동생이 죽어서 그때로부터 감정의 변화 어쩌고 이런 글이 있길래 내 기억엔 그런 게 없는데 하고 그냥 제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그러면 그 집에 가족 사진 같은 게 있었나? 그랬나? 그래서 그 어머니와의 관계도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유타가. 그래서 뭔가 유타도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좀 큰 변화가 한번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가 삐뚤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근데 생긴 게 이미 양아치라는.
그렇습니다. 네. 약간 내가 안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 우리 옛날에 대도시의 사랑법 했을 때 네. 그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젊은 김고은의 이제 남자친구로 나오는 배우 있잖아요. 그 마마보이. 아, 그 되게 곽동현 씨. 곽동현 씨. 네. 그분이 곽동현 배우와 좀 닮았네. 닮지 않았어요. 네.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라서. 아니 근데 배우들은 어떠세요? 좀 잘 뽑은 것 같나요? 이게 음. 전문 배우를 그러니까 비전문 배우를 뽑았다는 건 어떤 어. 그 감독의 확고한 페이스 취향이 있어서 음.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한국인은 잘 뽑은 것 같아. 그 음. 코우 코우 아, 근데 걔는 약간 제일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제일 조선인. 뭔가 약간 뭔 느낌인지 알고 뭔가 어. 노동을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 피부에서부터 약간 그 나라 잃은 서름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음. 느낌이었어요. 저는 후미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캐릭터 설정이 조금 특유의 그 연출이 조금 투박한 게 있긴 했고 아, 너무 좀 맥락 없이 나 정의로워야 하는 게 있긴 해서 조금 그렇긴 했는데 그렇지. 인물 자체는 딱 정의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배우 네. 페이스는 잘 뽑았다. 그리고 이 감독이 은근히 좀 그 뭐랄까 그 후미는 화장을 전혀 안 시켜놓은. 맞아요.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것 같아. 좀 더 이 배우가 사실 이게 뭐 외모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좀 뭐랄까 아름답게 잡을 수도 있는데 카메라 안에 일부러 그렇게 안 잡은 것 같아요. 머리도 막 이렇게 좀 맞아 흥크러지고 그 족 같은 가르마를 막 이렇게 타놓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배우 얘기 나와서 이제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네. 그 뭐랄까요 좀 색안경일 수 있는데 유럽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밥 까는 거는 다 색안경이고 다 올바르지 않은 말들이에요. 그 흑인 친구들 혹은 뭐 서양권 친구들 백인 예. 친구들 흑인 친구들 할 거 없이 다 앵글에 걸리는 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 아, 앵글에 그래? 걸리는 순간 나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진짜 고등학생 같았어. 아 그래 어. 너무 그 뭐 예컨대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것도 누가 봐도 대학생이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요거는 좀 고등학생 같은데 음.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그래서 뭔가 그런 어색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어색함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그런 친구들이 한 앵글에 다 같이 걸릴 때 어. 창밖에 야 저게 뭐야 하고 보겠는데 갑자기 폴란드 소녀 같은 이런 어떤 여자애가 나오고 폴란드 소녀를. 아무튼 뭐 배우적인 면에서 좀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정말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된 거잖아요.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도 맞아요. 지금도 이미 그래요.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시골 가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그렇죠.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 저희 이제 삼촌도 이제 예. 국제 결혼을 하셨는데 예. 시골에 사시고 또 그러시는데 거기 동네 친구들이 대부분이 다 약간 이제 혼혈 그렇죠. 많이 아이들, 이렇게 예. 이민을 해 그런 오셔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걔네들도 보면은 막 학교 같은 데 가보면 특히나 더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가 학교에 갈 일은 없으니까. 저 최근에 쇼츠를 봤는데 어떤 흑인 8살짜리 애가 아이스크림 예. 판매점에서 메로나를 까면서 예. 그 초딩들만 쓰는 그런 단어를 써서 아 맛있겠다 이러는데 그래요? 뭔가 좀 이질감이 드는데 한국인이야 말투는. 그렇죠. 걔는 한국 사람인 그렇죠.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뭔가 봤을 때는 딱 그런데 예. 좀 이렇게 낯선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다 효림 씨도 수도권 근처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서울 근처에 사시잖아요. 성철이도 뭐 다 서울 살고 네네. 나도 서울 토박이고 해서 서울에서는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서울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근데 이미 뭐 서울이 아닌 곳 그러니까 비서울권의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말하는 곳들에서는 이미 뭐 학교 운동회 같은 거 그렇죠. 하면 이제 애들이 막 다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잖아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그렇죠, 얼굴이 그렇죠. 없고 그 사람들 물론 한국에 사니까 다 한국 사람이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은 울산이어가지고. 울산은 또 네. 있겠네요. 네. 근데 아, 제가 그래도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좀 예전이니까 예. 그런 게 많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베트남 네, 어머니가 베트남 네네. 분이신 예.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울산은 맞아요.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응. 그 우리나라가 더 좋은 곳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자, 뭐 주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영화가 무엇을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아가서는 이 영화의 주인은 대체 누구인가? 저는 이 영화가 1차적으로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내국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유타들의 이야기. 그렇죠. 내국인들의 이야기인데 그럼 그게 주제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 시간이다.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에만 속한 즉자적인 존재자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모두 속한 역사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확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한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인 인간. 이 영화 속에서는 내국인은 유타죠. 네, 그렇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 영화가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받아들이세요. 자,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크게 보면 주인공 유타랑 코우의 세계 인식이 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초안부에는 이 아이들의 세계 인식이라는 것이 순전히 우연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연성이 이들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의 중핵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죠. 결정적인 장면이 뭡니까? 영화 극초반부. 유타랑 코우가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옥상에서. 그렇죠. 모든 이게 시발점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가위바위보는 순전히 우연에 근거하는 것이죠. 맞아요. 또한 이 우연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거야. 가위바위보에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 가위바위보에는 오직 현재밖에 없잖아. 내가 전번에 가위를 냈다고 그게 지금 바위를 내가 낸 거랑 뭔 상관이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가위를 내든 바위를 내든 볼을 내든 내가 낸 그거는 오직 현재에 속한 것이고 과거나 미래랑 일절 무관한 겁니다. 오직 현재.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재밌지. 음악 들으면 막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뭐 그때 현재 충실하게 재밌게 사는 것이고 또 세계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우연성을. 바탕으로. 그렇죠. 우연성을 바탕으로. 사실 이런 것은 뭐 세계를 인식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야말로 즉자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게 가위바위보를 미친 듯이 비기잖아요. 그렇죠. 우연성으로. 계속 막 비기잖아. 그런 것도 이제 다 우리 감독이 그렇죠. 그렇게 데뷔작인데 연출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오직 현재에만, 오직 우연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어를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세계 인식이라는 것이 오직 현재에만, 오직 우연에만 기대고 있을 수가 없죠. 있다 없다? 없다. 더 나아가서 세계라는 것.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무엇이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더 나아가면 세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박하사탕 알죠, 다들? 그럼요. 한국 영화. 그렇죠. 그 굉장히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은 초반에 이 설경구가 완전히 미친놈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막 도저히 얘를 이해할 수가 없어. 개또라요, 완전히. 그런데 이야기가 영화가 이제 역순으로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대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이 사람의 개인사를 쭉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죠. 그렇게 파고들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80년 5월 광주의 그날 빗나간 총탄에 정확하게 관통돼 버린 설경구의 한쪽 다리로 소급해 들어가는 거죠. 네. 바로 그 빗나간 총알 하나까지 파고들어야 비로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이건 과거죠. 어디에 있으며 이건 현재고 또 어디로 가는지가 이건 미래잖아.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아주 환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계라는 것은 결국 그런 것이고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영화 해피엔드가 다루고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코우랑 유타 이 두 사람은 현재 다시 말해 우연의 세계에 속해 있던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이 현재는 오직 우연으로 가득하지. 왜?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니까. 관심 없으니까. 예컨대 내가 지금 이 방에 앉아 있잖아. 근데 성철이가 하이 이러면서 이렇게 저 문을 열고 싹 들어와.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서 모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5시에 홍대 단파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그렇죠. 이건 뭐야? 과거죠.
이 과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철이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이 나한테 인사했을 때도 나도 이렇게 똑같이 손을 흔들면서 하이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야. 지난주에 뭔 말을 했는지 몰라. 그러면 성철이가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 누구시죠? 깜짝이야. 누구시죠는 아니겠어. 그 정도는 아니죠. 여기 어디? 깜짝이야.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응?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라고 말하겠지. 이게 바로 우연이죠. 과거나 미래가 없는 오직 현재. 오직 현재에는 그러니까 오직 우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네. 극 초반부 유타랑 코우의 가위바위보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위바위보가 끊임없이 마치 도미노처럼 영화에 나오는 대사죠. 이거 도미노. 이 가위바위보가 도미노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건들로 이어지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발단이 돼서 학내 CCTV가 설치되잖아.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그렇죠. 도미노같이.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또 뭐가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학내 CCTV 설치라는 사건에는 단지 그 사건 하나, 이 자동차를 세워놨다가 이 거꾸로 엎어져서 반파된 그 사건뿐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국가, 나아가서는 일본의 헌법과 그 개헌이라는 그 제가 앞에 줄거리 소개하면서 길게 언급했던 이 바로 그 거대한 역사가 막 이렇게 쓰나미같이 밀어닥쳐오는 거죠. 역사가 밀어닥치는 겁니다. 아주 긴 시간이 한꺼번에 밀어닥쳐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을 만든 연원들이 막 닥쳐오는 것이죠. 이 역사 앞에서 코우랑 유타는 단지 우연적인 존재, 즉자적인 존재자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얘네들이 뭘로 변하는 거야? 즉자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반성적인 주체, 역사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을 둘러싼 세계가 어떠한지를 똑바로 마주보게 되면서 이거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스스로를 보는 거, 세계를 보는 거. 그래서 유타랑 코우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장면, 특히 둘이 이렇게 이 한 프레임에 동시에 이렇게 딱 잡히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 네네. 그 장면마다 뭐가 있어요? 그 한가운데 바로 거울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거울이고 다른 한 번은 뭐야? 미러볼이 있죠. 아 맞아요. 미러 뭐야? 거울이야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울을 보는 상태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성이 없고 역사가 없는 오직 우연으로만 이루어진 즐거운 현재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 유타는. 코우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된 사람이죠. 얘는. 자기의 역사와 자기가 속한 세계의 역사를 직면하게 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마주하게 된 사람. 그 두 사람이 거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네. 거죠. 자, 영화 막바지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누가 각성을 하게 돼요? 코우가 유타가 각성. 그렇죠. 코우가 아니라 유타죠. 유타. 내국인 유타. 왜 그래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 아이들이 처한 상황, 가위바위보로 시작해서 CCTV로 이어진 그 상황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역사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계속 언급했던 이 개헌과 관련해서 혹은 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역사, 침략 전쟁의 역사로까지 이어지는 그 거대한 과거랑 CCTV 설치라는 사건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성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도미노처럼. 도미노라는 것이 바로 가위바위보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블록이 다른 블록을 쳐서 넘어뜨리는 모습이야말로 우연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필연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잖아요. 이게. 네. 이게 단지 코우가 지게차로 자동차를 세워두었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CCTV 설치라는 사건, 거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제국과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개헌을 통해 전체주의, 군국주의 국가로 다시 부활하려는 일본의 이 역사,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역사 전체가 덩어리째 막 밀어닥쳐 오면서 CCTV 설치라는 사건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 영화 후반부 클라이막스 강당 시퀀스에서는 이민자인 코우가 아니라 내국인인 유타가 극 초반부에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는 겁니다. 우연의 세계가 아니라 필연의 세계로. 결국 이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필연의 세계로 우리 주인공 유타가 비로소 스스로를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론 이런 과정, 오직 현재에만 속한 어린아이로부터 역사적인 존재로, 달리 말해 어른으로 변모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서야 이 아이들이 원래 속했었던 세계, 현재라는 바로 그 시간 역시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육교 위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단을 내려가다가 유타 갑작스럽게 코에 젖꼭지를 찌끄비로 확 꼬집어 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것, 발작적인 것, 그리고 순간적인 것. 그 의미를 따지자면 역사의 반대편에 있을 만한 어떤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화면이 그대로 정지해버려요. 좀 이 오글거리게 표현을 하자면 마치 그 순간을 오직 그것으로만 시간이 포착하기 위해. 그렇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래서 과거나 미래가 없는 오직 뭐예요? 현재로만 붙잡아 두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 영화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잖아. 그렇게 붙잡은 현재가 다시 역사 속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야? 화면이 다시 움직이잖아. 맞아요.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고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그제서야 이 영화의 제목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영영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어른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라는 것은 반드시 end, 끝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나버린 현재, 그러니까 역사 속에 편입됨으로써 순간 이렇게 멈췄던 프레임이 다시 돌아감으로써 과거가 되어버린 그 현재가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야.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역사적인 주체, 반성적인 주체가 된 바로 그 사람 유타가 과거가 되어버린 그 현재를 반추하면서 그것은 행복한 끝이었다, 해피엔드였다 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화 해피엔드가 주제적으로 다루는 바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아 봤습니다. 한 인간이 즉자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역사적인 상태로 스스로를 확장해 가는지, 이게 이 영화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뭐 대충 이런 얘기였어요. 좋습니다. 개쩔지 않냐? 영화 평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뭐 이상한 팟캐스트 같은 거 들지 마시고 우리 시네마사에 꼬박꼬박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저기 둘러봐도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주변에 많이 전화고 그것도 다니시고. 써져 있나요 지금 대본에? 아니요. 애드립인가요? 프리스타일인데요. 아직 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일감과 각자 분석한 이 영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우리 6개월 만에 다시 하는 거니까 좀 짜여진 거 없이 자유롭게 한번 프리하게. 프리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효림 씨가 테크노 음악 한번 찝어주셨는데 예. 요 지점이 좀 영화를 어느 정도 관통하는 좀 메시지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쭙고 싶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요게 테크노 음악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 음악도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전 잘 모르는데요. 여기 좀 찾아보니까 이게 8, 90년대 흑인 노동자들이 예. 하루를 끝내고 밤마다 이 테크노 음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떤 힘든 현실을 좀 잊고 좀 도피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테크노 음악을 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계음이 둠칫둠칫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일 끝나고 클럽에 놀러 갔다는 얘기네요. 뭐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왜냐면 클럽에서 틀었을 거 아니야. 테크. 뭐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디트로이트에서 좀 시작된 장르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게 좀 활성화돼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길에서 틀고 막 왜 우리가 맞아. 흔히 생각하기에 막 차에서 왠지, 틀고 막 뭐 그런.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베를린 장벽 무너진 이후에 이 테크노가 엄청나게 좀 활성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어떤 흑인 노동자들의 그런 예. 도피처로 불려왔다면, 이게 예.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는 어떤 해방, 자유 이런 저항의 상징이 된 어떤 특정 음악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요? 또 해피엔드에서 이 테크노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물 밀듯이 밀려오는 자본주의의 테크노 그런 거네요. 네, 심지어 이 영화 초반부에서도 나오고 중반 후반부에서도 계속 골고루 나오고, 심지어 이 테크노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애들이. 아하. 그런 지점들이 또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일종의 얘네들의 도피처가 되는 부분에서
또 저항의 상징으로도 불리니까 예. 이런 지점이 또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들, 일본 사회에 관한 것들과 조금 맥락이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아하. 또 저는 후미가 또 테크노 음악 같았어요. 그러니까 후미가 네. 그 코우랑 이어지는 그 아이가 좀 테크노 음악적인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차별에 맞서 싸우고 뭐 교장실에서 농성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니까 어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테크노 퀸이네요. 테크노 퀸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지점에서 테크노 음악이 또 후미랑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점도 있었고 또 이게 영화에서 이게 뭐 순혈주의 같은 개념 네, 그렇죠. 네. 순수주의. 네. 뭐. 그런 개념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사회를 그리려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까 이제 뭐 그 국제 결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예. 제 은연중에서도 한국인이 아닌 듯한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스스로 좀 인정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 아주 사소한 언어 습관들 자체가 그렇게 좀 만들어져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혈주의 같은 개념이 사실 말만 그렇게 돼 있지 거칠에만 그렇게 돼 있지 뭐 구분하고 통제하라는 점이 계속 살아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 또 이게 일본 사회만의 영화가 아니라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뭐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존재하고 그런 싸우고자 하는 목소리 테크노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는 지점에서 좀 테크노의 장르도 이 영화 속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영화의 장르 자체가 테크노다. 이 영화는 EDM 테크노다. 아, 이 영화의 정신 또한 테크노다. 베를린 장벽이다. 아, 후미가 네. 테크노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군요. 테크노 음악이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약간 클래식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요. 맞아요. 약간 아, 둠칫하다가도 뭔가 좀 그래서 음악이 좀 듣기도 좋고. 요 영화 그 이렇게 OST가 요새 되게 뭐 유튜브에서 네. 뜨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나는 그게 뭔가 그 천공의 성 라퓨타 OST 리믹스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 뭔가 멜로디가. 이게 사카모토 류이치가 좀 뭘 알려줬나? 야, 음악적인 죽지 않았어? 스케일이 굉장히 돌아가셨죠. 23년도인가 그때 갑자기 아.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많이 들었겠죠 집에서.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집에서 그런 뽕짝거리는 거 듣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들었을 것 반항기 그것도 테크노. 그럼요. 어디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지 않았을까.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튼 좀 뭐 그러한 지점이 좀 흥미로웠고 예. 효림 씨는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그 음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 생각난 게 있는데 원래 그 초반에 클럽씬에서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만드신 분이 되게 유명한 DJ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래요? 디제잉 하신 분이 네. 거기에 아 배우로 네, 출연하신 네. 분이. 네, 아마 그분일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제일 좋았어. 제일 아, 멋있었어. 그래요? 그리고 딱 어. 경찰에 잡혀 있는데 딱 주잖아요. 맞아요. 뭔가 강렬하잖아 인간이. 막 그 빡빡이가 이렇게 막 우통도 까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는 그 장면이 사실 제일 좋았거든. 그래서 평소에 되게 네오소라 감독이 테크노 장르에 관심도 많았고 원래 알고 계시던 그 음악가래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아버지랑 뭔가 상반됐다는 점이 좀 흥미롭게 그러게요. 느껴져서. 그러네요. 아버지는 약간 아 그러네 그쵸. 진짜 약간, 그러네. 달빛 할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클래식한 음악가인데. 그러니까 너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 이런 애들이랑 같이 놀았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취향이 사실 영화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영화가 시각적으로 좀 볼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보이스오버 연출이 좀 기억에 남는데 오. 네. 그 유타가 교장한테 막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하고 있을 때 예. 그리고 유타랑 톰 둘이서 대화를 할 때 그 아타라는 친구랑 밍이라는 친구가 좀 한 발 예. 떨어져가지고 막 더빙하듯이 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재밌었어요. 네. 그거. 그리고 맞아. 또 후반에 그 레코드샵 사장님이 코를 훌쩍이던 모습 위로 유타가 예. 울면서 훌쩍이는 모습이 겹쳐지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아하. 장면들이 좀 실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소소한 웃음 포인트이면서도 동시에 관객들로 하여금 뭔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좀 영화의 소재랑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두 분 의견도 궁금했던 건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한국의 과거나 현재를 좀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의 과거나 현재요? 특히 그 유타가 레코드샵에서 일할 때 갑자기 시위하던 사람이 예. 그 유리 문에 부딪히면서 막 아. 곤봉으로 맞는 장면. 예. 그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네. 자동문이 열렸다가 네. 다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왜요? 그 나이 많다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아니, 그런 느낌이네요. 아니. 두 분께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두 분 대학 다녔을 때는 뭐 체류탄 쏘고 막 이래도 그럼 나 16학번이야. 아니 그게 나도 어려워. 그게 나 궁금했던 게 아니- 25학번이야. 왜 이래? 아니 그런 거라기보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이 뭔가 항쟁이나 투쟁 같은 걸 다룬 영화에서 너무 예. 익숙한 시퀀스다 맞아요. 보니까 되게 묘했거든요. 그리고 아하. 코가 제일 한국인이라는 설정 자체도 좀 흥미롭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네. 감독 인터뷰 같은 걸 찾아보니까 예전에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한테 그 화살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인터넷 밈으로 사용하고 있는 누구누구가 우물에 독을 탔다 이게 사실 거기서 나온 아 거죠. 그래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어머. 이런 그게 이제 상징적인 어떤 문구죠. 그 학살을 상징하는. 네. 그래서 그때 일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일본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 앞으로 일본이 지진이 또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과연 그때와 같은 행동을 또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좀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네. 그래서 뭔가 약간의 반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뭔가 한국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건지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싶었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줄거리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짝 언급을 했듯이 그 실제로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개헌안을 들고 나온 것이고 일본 자민 단계 네. 저기 의원들이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침략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야. 무섭거든. 근데 그럼 우리 바로 옆 나라고 그렇죠. 이웃나라고. 식민지였잖아.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리고 감독이 어디서 그런 얘기도 인터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애초부터 이 영화 원제가 지진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재였을 것이고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있나 봐요. 일본에서 이런 뭐 이민자들과 관련된 뭐 그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전을 항상 핑계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 안전을 핑계로 들고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어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그렇지 않을까? 뭐 7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난다는데 아, 근데 또 어떤 변화가 생길런지. 그래서 어. 이게 뭐 100년마다 한 번씩 거기는 그러니까요. 진짜 큰 지진이 온다며요. 네. 그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그 지진이 왔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60년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형은 좀 기억에 남거나 좀 재미났던 뭐요? 장면이 있나요? 저는 뭐 딱히 없는데 그 앞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기억에 남는 장면을 굳이 꼽아보자면 그 왜 그런 장면 두 분 기억나시죠? 그 귀엽게 생긴 애 하나 있잖아. 아타? 걔가 아타인가요? 그 남자애. 치마 바지 네. 같은 거 네, 입고 맞아요. 다니는 애. 아타. 지가 만들어가지고 막 입고 다니잖아. 걔랑 그 대만계 여자애랑 이렇게 같이 있는 장면. 그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남자애가 이 벌점이 누적돼서 이 동아리 방을 청소를 하잖아. 맞아요. 대걸레질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중간에 이제 여자애가 들어와서 막 신발 자국 내고 장난을 치니까는 구석에서 좀 짜져 있어라. 방해하지 말고. 기껏 걸레질을 다 해놨는데 뭐 그런 장면이 있잖아. 바닥을 이제 대걸레로 빈틈없이 닦아놓고 나니까는 어때? 방이 깨끗해지죠.
근데 거기 발자국을 낼 수가 없으니까 지도 그 여자애랑 막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 장면이 좀 귀엽고 재밌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너무 노골적으로 뭐 이 장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떠먹여주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장면의 의미라고 하면 이런 거죠. 왜 우리 성철이는 그때는 효림 씨가 없었죠. 그리고 성철이랑 둘이 하던 시절에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뭐 전체주의, 순수주의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가지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순수한 것, 깨끗한 것. 얘가 청소를 하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 어떤 순수하고 깨끗한 것으로 방을 채우다가 보면 결국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될 뿐이다. 순수한 것으로서의 전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일본. 뭐 이런 관념들이 결국에 가서는 일본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좋은데요, 근데. 그래요? 네, 난 좀 굉장히 좋은데. 아니 그 형의 그런 그 해석 그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좀 놀랐습니다. 그래? 놀랄 건가? 그다음 이게 의미가 좀 너무 명확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난 좀 오글거렸거든.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아이디어 재밌잖아. 귀엽잖아. 그렇죠. 네. 좀 나름 그 장면은 좀 응. 멀리서 보면 좀 귀엽기도 예쁘기도 했어요. 네. 그 되게 그리고 약간 그 뭐지? 일본의 그 뭐라 그러더라? 전통 무슨 그 모래 정원 같은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모래로 정원을 만들어 놓은구나. 근데 거기 이렇게 글씨를 쓰기도 맞아. 하고 막 모양을 만들어 놓거든. 약간 멀리서 이제 원경에서 한번 잡아주잖아. 나중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되게 이미지도 예쁘고, 이미지도 아름답고,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또 의미가 좀 너무 명확해서 오글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도 확실하게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좋았던 게 또 카메라가 아이레벨이랄까, 그러니까 인물에 맞춰서 찍는 게 아니라 살짝 밑에 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렇죠. 합체에 중심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죠. 뭔가 더 여기 갇힌 듯한, 그러니까 이들만의 세계인 듯한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답답했는데 형 말을 그래요? 듣고 보니까 좀 그것도 맞다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막 이렇게 까불고 장난치는 다리를 잡아주잖아 처음에. 다리를 막 잡아주다가 마지막에는 얘네 둘이 이제 구석에 처박혀서 멀리. 갇혀 있는 그런 장면을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는 어쨌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오글거리지 않나? 아니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나만 오글거려. 그 일본 전체 주의를 상징한다는 네. 면도 있어서 좀 굉장히 딱 그게 일본이 말하는 약간 좀 허무맹랑한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전체주의라는 것이 항상 순수주의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봤자 구석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더 할 얘기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래요. 야, 오늘 6개월 만에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방송 정리하는 시점에서 총평 및 한 줄평 뭐 있으면 이렇게 살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네오소라 감독의 해피엔드는 이 영화는 좀 극장에서 볼만 하시니까 지금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VOD로도 나오더라도 요거는 약간 예. 좀 밤에 봤으면 좋겠어요. 밤에 그러니까 급하게 보는 것보다 뭐 잠 안 와서 새벽에 보는 것보다 예. 한 9시쯤 좀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서 한번 영화 천천히 감상하시면은 예. 좀 좋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요. 신촌역 메가박스가 밤에 영화 보기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조용하지 않아요? 네, 되게 조용하고 그 옆에 이렇게 옥상 주차장이거든. 거기 나가서 담배를 피울 수 있거든. 전체가 다 보여. 아니 용산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용산도 괜찮은데 거기는 옥상 개방이 안 돼 있잖아. 음.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은 딱 이렇게 밤에 영화 보고 거기서 담배 한대 딱 피우면 세브란스 병원부터 저 홍대까지 다 보여. 기차가 막 지나가고 우와. 진짜 멋있어. 그게. 일본 영화랑 또 잘 어울리네. 되게 잘 어울리지. 아무튼 그럼 영화관의 신촌 메가박스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단순한 네오소라의 어떤 그 예. 데뷔작이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감독의 선언문 같은 영화라고 느껴졌습니다. 멋있네요. 네. 그 효림 씨는 뭐 총평 정리할 죄송해요.
효림 그냥 씨는 해. 또 어떻게 총평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저희가 계속 제목인 해피엔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저는 사실 그 감독이 왜 해피엔드라고 지었는지를 미리 인터뷰를 봤어가지고 그래요? 네, 알고 있는데 감독이 말할 때는 일단 이 제목을 지을 때 거대한 세계는 이미 디스토피아로 붕괴됐지만 주인공들의 작은 세계 안에는 여전히 우정과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해피엔드가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네요. 그쵸. 근데 듣다 보니까 두 분 이야기가 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그쵸. 근데 어쨌든 사실이야. 이 리뷰 막 찾아봐. 이런 게 어딨냐고. 저도 사실 일단은 보는 저도 주인공들의 해피엔드를 나름 응원하면서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예. 한 줄 평을 하자면 근데 이거 오글거려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약간 끊이지 않을 지각 변동 속에서 해피엔드를 바라며라고 한 줄. 좋은데요? 멋있는데요. 네. 왜요? 그래요? 이동준 한 줄 평보다 괜찮아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한 줄 평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몽란 형은 또 어떻게 영화를 정리할까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하자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도연 나오는 해피엔드인 줄 알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영화가 안 가도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나는 처음 영화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정말 내 스타일 아니다. 좀 별론데? 그래서 기억도 안 나고 중간에 한 30분 잤거든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며칠 전에 다시 봤어. 네. 다시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을 수 있겠다. 내 첫인상이 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오늘 이렇게 녹음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좀 제 딴엔 좀 오글거리는 그런 연출들이 군데군데 튀어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 볼만한 영화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뭐든지 두 번 해야 진가라는지. 곱씹어봐야 돼. 그렇지. 한 번 보고 잘 몰라. 내가 특히 좀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이 영화 해피엔드 참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한참 떠들었던 그 일본 개헌과 관련해서 그 이번에도 오늘이 5월 18일이잖아요. 네. 네. 5월 3일이 일본 제헌절이야. 일본의 이거 헌법의 날이라 그래서 이 개헌과 관련된 이 여론조사니 뭐니 해서 그래서 요새 또 시끄럽거든. 그래서 뭐 이 영화 보시고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청취자분들도 여기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다만 뭐 이 영화 관련해서 아까도 뭐 살짝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저기 막 뭐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뭐 영화가 너무 낭만적이고 막 아름답고 뭐 청춘이 뭐 요새 뭐 느좋 뭐그 유행어라며 그 느낌 좋다 뭐 느좋 뭐 이 단어부터가 느낌이 족 같은데 아무튼 여기저기 이 영화 진짜 느좋이네 너무 뭐 얘들이 잘생겼고 너무 아름답고 뭐 영화 프레임 떠드는 사람들 많던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영화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요. 오직 그렇게만 뭐 그런 두루뭉술하고 알맹이 없는 방식으로만 이 영화를 다루기에는 영화가 아까워요. 맞아요. 그렇죠. 나름 꼼꼼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하려다가 혹시 이 오늘 성철 씨랑 효림 씨 두 분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너무 두 분께서 완전히 칼을 갈고 오셔가지고 참 좋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우리 시네마사이를 많이 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좋습니다. 훌륭한 팟캐스트,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화 팟캐스트의 끝, 교양의 끝,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한 줄 평은 가위바위보에서 도미노로, 오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에서 어제를 아는 어른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존나 잘 쓰지 않냐?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뭐 그래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방송 시네마사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댓글, 게스트 신청, 각종 비날가 6개월 만에 해서 혀가 좀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열하면 되죠. 그럼요. 그렇죠. 다음 회차를 기대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튼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메일 주소는 팟빵 그리고 유튜브 방송 정보란에 기입되어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화끈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시네마사의 제17회
네오소라 감독의 해피엔드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